오늘은 이제 2018년에 첫 번째 순서이고 하니까 세미나이기도 하고 신년회를 겸해서 우리 회사의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얘기 약간 길어질 수 있어서 30분 안에 보낼 거. 청소하지 말고 기다려. 지금 한 50분 안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약간 좀 듣다 보면 갑자기 행위 수업이야 뭐 이런 싶으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면 타요. 우리가 이게 뭔지 알죠? 이거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저기 부모님이 아버님이 인쇄업 뭐 사업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장사를 하시기도 하시니까 잘 아시거든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장사와 사업 차이. 대충은 아시겠죠? 사업은 그냥 협업,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이루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장사는 물건 미천을 판매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네,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는데 이제 그 해석이 일단 맞고,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장사는 거래마다 이익을 낳아요. 거래마다 이익 추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떼다 팔든 장사의 의미는 방법 많죠. 근데 이익이 안 날 것 같은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거래가 100번 일어나면 1번 거래부터 100번 거래까지 최대한 이익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장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사가. 근데 사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은 첫 번째 거래에서 내가 손실을 좀 감수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좀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되면 처음에는 막 쏟아붓죠. 할인 티켓도 쏟아붓고 그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이거는 완전 이상한 짓이잖아. 계속 돈만 꾸준히 쓸 텐데, 그렇죠?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아서 일시키는 거는 이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리턴이 안 나온다고. 사업은 장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래마다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손해보는 거래도 해야 되는 거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 얘는 좀 단기적 관점이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이거죠. 사업이죠.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장사를 하는 거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서빙을 하든 그쵸. 1시간을 써도 1시간이 돈 되는 방향을 써야 돼. 무조건. 무슨 보드게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고 빨리 전단지를 뿌리든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장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장사도 여러 명 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라든지 기회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 사업.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난 2년, 3년 되돌아보면 그런 거 있었죠, 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는 경영학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고,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프로젝트라고 부르게 돼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데, 모든 사업은 성공과 실패가 언제 결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두 달 해보고 실패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하루 이틀 해보고 이거 아니네 나오지만, 사업은 한 3년이나 해보고 나서 성공했네. 한 5년 해보고 나서 이 사업은 잘 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건 다 부자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범죄 집단이 벌리는 일도 사업이에요. 안 좋은 일, 이걸 하면 안 되죠. 은행을 털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 사실 우리가 하는 짓하고 비슷해. 우리는 정상적인 걸 하고 윤리적으로 말이 되는 걸 하지만 걔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 빼고 보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연습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입당하고 은행을 털죠. 그래서 성공도 하고 실패하면 뭐 감옥에도 가고 말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 사업이요. 그거 영화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있었죠. 카지노 터는 그런 오션 11. 좀 사업이에요. 프로젝트고. 근데 그런 것들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고 나서 결론이 나면 해산을 해요. 여기서 약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것 같죠? 그런데 기업이 사업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업은 사업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을 해요. 여러 개의 사업. 그러니까 이 의미는 동시에 여러 개 한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안 되면 요거부터 하고 이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 하든 한 개 하든 최소한 충분히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업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게 결과가 안 좋다고 해산이 아니죠. 그거는 얘들이 하는 거죠. 기업의 개념이 없는 얘들이 하는 거고 기업은 사업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다시 다른 사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결과가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뭔가를 우리가 얻죠. 뭐 경험을 하고 뭐 반성도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다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게 나오죠. 이게 다음 사업을 할 때 이게 들어가요. 이게 범죄 집단과 기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때 실패가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많은 거를 얻었다면 개개인이 팀이 회사 전체가 느꼈다면 배웠다면 그게 다음 사업에도 활용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죠. 만약에 첫 번째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사업도 처음부터 다시냐. 이런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6명이 달라붙어서 지난 2년 이제 3년을 다녀왔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비트코인에 올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벌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노력을 비트코인에 쏟았으면 10억 버는 거야. 근데 그 10억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10억을 벌었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없죠. 이게 개개인의 실력이 느는 것도 없고 우리 회사가 쌓인 노하우도 없잖아. 뭐 특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시도를 할 때 더 잘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데는 우리가 단 1분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를 안 사거든요. 왜냐면 로또를 사서 내가 1등이 됐다고 해도 왜 1등이 됐는지 난 모르거든. 제3자가 너 다시 한번 1등 해봐.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비해서 로또 1등을 하는데 더 단 1% 올라가지 않죠. 그런 거에는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에 개념이 없지만 기업은 여기에 개념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가 성공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 개개인이, 팀이, 회사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수시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회의도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근데 어떤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전혀 엉뚱하게 다른 사업이면 이거를 여기에 쓸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2002년 팀장님하고 제가 회사를 만들 때 코르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4년 동안 IT를 하다가 한계 봉착해서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현실을 했는지. 족발 프랜차이즈, 뭐 요거트. 그러니까 IT가 너무 힘든 거야. 여기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때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했으면 돈 좀 벌었어요. 2000년 초반에는 프랜차이즈 하겠다고 하면은 퇴직금 들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시기는 잘 보긴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IT를 4년 하면서 쌓은 이런 것들이 족발 프랜차이즈, 일본 요거트 유통 뭐 이런 걸 하면은 하나도 이용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업의 개념이 나와요. 업. 우리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 업종에서 말하는 업이 이 업이에요. 우리 경영에서 말하는 산업이라는 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업에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업에. 그래야 이게 서로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IT, 소프트웨어 개발업, 뭐 DB, 뭐 우리 사업자 등록증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IT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DT를 하겠다고 우리는 선언을 한 거지만 뭐 제3자들 보기에는 뭐 DT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IT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IT에 해당하는 업에서 어쨌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에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다음 시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실 IT라는 것도 분야가 매우 넓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데이터 테크놀로지, 뭐 빅데이터, 딥러닝, 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프론트엔드 서비스 개발 이렇게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면 이거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개별 거래, 개별 시도가 이익이 안 나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장사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는 좀 롱텀으로 볼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길게 지켜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유동인구 빅데이터 딥러닝 사업을 한 거죠. 결과는 뭐예요? 실패 성공으로 냉정하게 한 명씩 얘기합시다. 유동인구 빅데이터 딥러닝을 그동안 해왔는 게 뭐예요? 아직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실패. 아니 편하게 얘기해요. 실패 좀. 아직은 성공을 못했죠. 실패. 60%까지 왔다.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데이터가 없잖아요. 의견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실패다. 아직 실패 성공 결론이 안 나왔다. 뭐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표인 저는 작년 연말에 말씀드리기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기간이면 사실은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2년 반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렇다 이 프로젝트 중단시켰다는 거 아니야. 실패한 거예요. 근데 봐, 우리가 장사를 했으면 큰일 난 거지. 우리가 그간에 한 게 장사면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패를 했지만 분명히 얻은 게 많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라든지 내가 대외적으로 영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시스템이나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건 뭐 시간에서 적으면 끝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하다 못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트나인이라는 회사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DB에 뭔가 빅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라클로 하면 답이 없잖아.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생각한 거는 비트나인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포스트그레 SQL 이건 어쨌든 오픈소스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DBMS를 구축해서 하려고 했단 말이야 2년 전에. 근데 지금 뭐예요? AWS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우리가 해보니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하니까 이게 뭐 좀 잘 안 돼, 그렇죠? 뭐 원하지 않는 게 있고 길게 보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것들. 포스트그레 SQL이 아니고 AWS가 낫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그간에 우리가 쌓은 노하우야. 하지만 개발 방법도 이창원 우리 책임연구원이 많이 기여를 해준 애절 방법론도 우리 회사 틀이 섰고 레드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앞으로 할 거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많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허 출원 우리 7개를 했고 3개가 등록이 됐고 뭐 PC투점 그런 거 전자부품 연구원의 인증도 2번 받았고 막 여러 가지 또 그거죠. 작은 뭐 성과라면 성과도 있고 그걸 하는 과정에 쌓은 유무형의 자산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거야. 이거는 자 경영학에서는 어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과 실패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항상 더 크다고 봐요. 60에서 70%는 외부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시장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런 방식을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상황 망하고 이런 거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쌓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너무 여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일을 이상하게 했는데 외부 환경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경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요, 오랜 기간 이 관점에 쌓은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내부적으로 쌓은 노하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외부 환경이 좋아서 대박이 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력은 늘지 않았는데 자만심만 늘죠. 다음 사업을 할 때 정말 어이없는 시도를 하죠. 여기서 크게 망하는 거야. 보통 기업이 그렇게 맛이 가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하지는 알겠죠. 이거를 매니징하는 대상이 기업이에요. 사실 단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만 보면 굳이 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근데 요즘의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난 되게 좀 안 좋게 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기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 그 사업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 대학 같이 오는 친구들이 그 프로젝트만 막 해서 이게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 이게 아니면 각자 헤어지는 거야. 이게 성공나면 어디다 M&A 해버리고 이게 성공나면 투자 확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 그리고 이런 거에 애당초 관심이 없지. 이게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처 시절에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기업을 만들 거냐,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투자자들 그걸 물어봤는데 자꾸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걸 물어보지도 않아. 이것만 물어봐. 나는 그거는 좋게 보지 않아요. 그건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얘기로 돌아오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기업에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저희 회사는 내부적으로는 문서가 없어요. 있었나? 한번 물어보자. 우리 내부적으로 문서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없었죠. 뭐 주간 보고 뭐 이런 거 없잖아. 회의록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장준환 연구원은 첫 직장에 그런 게 없는 데 들어와서 그런 거보다 쉽겠지만 다른 데 갈 일 있으면은 아닌 걸 알 거예요. 왜 없냐면은 그런 거를 적는 회사들의 의도는 이거가 되게 귀한 거잖아. 이게 진짜 액기 쓴 거야. 막 녹용즙 같은 거야, 이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녹용 한 마리 잡아도 막, 그 사슴 2만원 잡아도 녹용이 막 몇 방울 안 나오듯이 되게 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페이퍼에다 적는 거야. 보고서 이만큼. 자기들 힘으로 안 적히면 컨설턴트 불러 몇 억씩 줘가면서 막 이렇게. 이게 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페이퍼에 적는 순간 더 활용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안 읽어. 회의록에, 그간의 회의록에 보면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희노애락과 잘 됐던 거 안 됐던 거가 다 거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런 히스토리가 다 있는데, 내가 직장생활 10년 해보니까 이걸 읽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핸드폰 번호 알아요 지금? 외우고 있는 사람? 난 모르는데. 여기 다 효자들. 그건 핸드폰에 저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외우지 못하죠.
나 6번을 1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노하우를 종이에 적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도는 거야. 그래서 내 정작 사람의 기억에는 없어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기억 속에 기억돼야 그게 행동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다소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교훈을 얻었어요. 그 교훈이 여기 계시는 분들 머릿속과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게 다음 사업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지. 그게 종이에 남아봐야 그거를 언제 다시 꺼내 읽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짓을 안 하는 의도는 이 머릿속에 더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그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외우는 거 까먹어지지만 우리가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오랜 기간 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 랑데뷰 같은 데자뷰 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을 때 벌어진 상황, 아 내가 일을 이렇게 했더니 큰 실수가 나구나. 우리 최근에 그런 실수 있었잖아. 아시잖아요. 그 우리 인증 관련해서 한번 뭐 큰일 날 뻔한 적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원본부터 찾아도 그렇게 하겠죠. 그거를 종이에 적지 않았죠 지금. 그냥 머릿속에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액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게 뭐 막 이렇게 뭐 막 딱 적으라 그러면 딱 안 적어지지만은 이 무의식 수준의 어떤 암묵지 수준으로 상당히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쌓는 과정이 기억을 키우는 거예요. 기억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뭐 우리가 경험, 노하우 막 이런 것들 쌓게 되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뭐 기억 속에 남고 후배 직원이 들어오면 아니 후배 창업 멤버가 들어오면 그것도 전수해 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또 그런 걸 배우겠죠. 또 우리의 조직 내에 이제 그런 게 계속 쌓이면 그게 우리 회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뭐 최근에 연달아 걸렸던 프로젝트가 성공이 아닌 것들이 결과가 나왔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쌓은 게 있으면 우리는 미래가 발견해서 되는 거고, 어떤 회사는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돈 몇 억을 벌었어도 너 그거 하면서 니네가 깨달은 게 뭐냐고 했을 때 그런 건 모르겠고 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전자가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시간 너무 것 떠는 너무 24분이면 24분. 작은 우리가 하는 거는 장사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좋은, 강한, 훌륭한, 오래가는 기업을 만드는 가치. 왜냐면 창업members. 그러니까 제3자들이 너 뭐 하고 있어 하면 좋은 기업을 만드는 거를 같이 하고 있다. 맞죠? 우리가 좋은 기업을 만드는 중에 사업을 뭐 요목조목도 하고 캐치로도 하고 뭐 캐치미도 하고 뭐 무슨 뭐 뒷볼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뒷볼이 잘 되길 바라지만 설령 그게 뭐 한 3년 쏟아부었는데도 답 없어도 헛짓한 게 아닌 거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거가 많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지. 이해되시죠?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좋은 기업을 만들려면 이제 약간 이 문사철로 가는데, 문학, 철학, 역사로 가는데, 좋은 기업을 만들려면 일단 기업이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 뭐 갑자기 IT 기업이 갑자기 무슨 소리가 싶은데, 역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IF 아시죠? 들으셨죠? 그때는 학생들이어서 그게 어느 정도 살벌한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97년 안에서 터질 때 나는 다행히 ROTC를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조금 안전했어. 왜냐면 난 어차피 대학교 3년 ROTC를 하고 뭐 어차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나가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IF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이 안 돼서 되게 애먹는데 이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IF 터진 직후에는 채용이 아예 없었어요. 오히려 있던 사람도 자르는 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용이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아예 채용이 없었어요. 아예 한 2년간. 그래서 97년 8년에 졸업한 사람들은 직장생활 온전히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장사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인생의 첫 단추가 사회생활 첫 단 다 꼬였어. 그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IF 때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80년대인가 되게 잘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얘네가 좀 나라가 이상해 가서 인플레이션 이거 들어갔죠. 인플레이션 하도 심하니까 월급 받자마자 물건 다 사버리고 한 달 지나면은 뭐 가격 폭등하고 그게 아르헨티나인데 우리도 IMF 맞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근무오게 됐어. 근데 사실 그게 몇 푼 되진 않아. 그 근무오게 했다고 뭐 IMF한테 빌린 돈을 뭐 되게 일부분만 갚았는데 되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정신줄 놓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그 아시아 금융위기 때 우리 말고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제일 빨리 탈출했어. 그걸 다 갚고 그게 원래 약속한 것보다 훨씬 빨리 조기 상황을 해버린 거야. IMF도 놀란 거야. IMF에서 백설 냈는데 그 금모기 운동 얘기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IMF 직후에 금 모으기 운동하니까 뭐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 있죠? 금강산 때. 금강산 때. 금강산 때. 아, 그건 들어요. 1900년대 일본한테 우리가 이상한 학방 대그는 가정이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권이 뭐 좀 넘어가고 그 한일 학방하기 직전에 우리가 막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국가의 채무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때 국사책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금모으기 운동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의 그게 풍경 드가이니 우리가 금을 모아서 뭐 돌반지 이런 거 모아서 우리가 갚고 이렇게 결국 실패했지. 결국 실패했지만 그 노력을 우리가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20세기 초반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1940년대 그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이 된 거는 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사람들이 불쌍해서 해방시켜준 게 아니고 식민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가니까 서구 열강들끼리 세계 1, 2차 대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동시에 요이 땅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식민지 다 풀어주자. 대신에 우리 똑똑하니까 식민지 아니어도 지금 뭐 미국이 남미 가져오듯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식민지에 준하는 상태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형식적인 식민지를 풀어주자고 해서 그때 우리도 패키지를 같이 강복이 된 거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을 하기도 했고 3.1운동도 했고 우리가 그 스스로 벗어나는 노력을 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복 직후에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수많은 그 식민지였다가 독립된 나라들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했지만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IMF 때 재현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의 힘이에요. 역사가 깊은 조직은 위기가 닥쳤을 때 과거의 사례에서 방법을 찾아온다고. 그리고 이런 식이야. 아 옛날에 우리가 6.25도 겪었고 뭐 IMF도 겪어 다 이겨냈는데 이거는 못하겠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정신줄 안 놓는다고. 근데 역사가 짧은 조직은 한 번 위기가 오면 그냥 정신줄 나버려요. 좋은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라 하면 결국 역사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록소프트의 역사는 사실 2002년에 시작했어. 팀장님하고 내가 코르소프트라는 이름의 아주 발음이 안 좋은
회사 이름 발음이 안 돼서 오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만들어서 4년간 사업을 해봤어요. 그게 2002년부터 2005년 딱 4년이죠.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14년, 2015년 초까지는 뭐 저는 LG 삼성 팀장님도 또 많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나름의 내공을 쌓아서 우리가 2015년 4월에 다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해상을 하면 지금 한나라당은 뭐 우리 건국 대한민국 인수정부는 아니라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데가 있지만 우리는 엄연히 대한민국 인수정부부터 건국한 거 아니야. 그처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회사는 폐업이 됐고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단돈 한 푼도 여기 되는 건 없어요. 이때 쓰던 컴퓨터 한 대라도 지금 들고 온 거 없단 말이야. 하지만 저 4년 동안 우리가 시행착오 겪었던 걸 팀장님하고 내 머릿속에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록 소프트를 하면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때 답을 많이 찾고 있어요. 실제로 반복되고 있는데 분명히 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하는 강조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막 이렇게 시간이 퍽퍽 가는데 뒤에 오는 사람보다는 역사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어떤 역사적 경험, 역사적인 어떤 자산.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인데 문화라는 거는 선언적으로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호 하나 만들어서 뭐 그런 거 알죠? 그래서 그런 회사 만듭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작게라도 하고 쌓이다 보면 그게 제3자가 보기에 니네 회사는 니네 기업은 그런 문화가 있구나 라고 하면 그게 문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는데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 거냐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 왕조 중에 남송을 빼고는 전부 만주 지역에서 머리 따고 말 타고 내려온 애들이 통일하는 국가예요. 전부 다. 죄다. 그러니까 북방민족들이 이제 유목민이 후예니까 말도 잘 타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족이라고 하는 문화적 개념이 다 흡수돼 버려요. 사실 한족이라는 게 딱히 넌 한족이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한족이라고 믿어버리면 한족인데 그게 어떤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족이 문화의 용광로라고도 불리는데 북방 민족들이 싸움도 잘하고 뭐 청나라 뭐 이런 애들도 한족의 문화에 섞이면 나도 한족 할래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조직이 오래 가냐 못 가냐는 거는 이게 얼마나 후지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옳으냐 옳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신경을 적지 않게 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뭐 이게 충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장사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이 아니고 기업 좋은 기업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항상 이거 신경 써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우리 역사에 안 좋은 걸로 남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우리 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건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거래마다의 이익을 생각하는 조직은 이런 거 안 따지지. 무슨 역사예요? 거래해보니까 이익 안 나면 해산할 건데 안 그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문화라는 말 하겠어요?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당장의 거래도 좀 더 이익이 되고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요.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뭐 내가 무슨 연락을 받아서 뭐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일이 있었는데 이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단 말이야. 팀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그게 우리 역사에 해가 된다면 난 그렇게 안 해. 우리 문화에 해가 된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관점에서 난 그게 맞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들어갈 게 뭐냐면 자 일단 여기까지는 사실 다 아시는 얘기야.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나무만 보고 있을까 봐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같이 만들고 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어떤 약간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이 거의 무슨 사막하고 늪지랑 같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매일 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어. 8년 동안. 8년 동안 심었는데 대부분의 나무가 죽었어요. 그 중에 10그루가 살아남았는데 그 10그루도 거기가 숲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숲을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오래 걸렸지만 결국 숲을 만들었잖아.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15분을 끝내. 자 이거예요. 자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갑자기 돈 얘기가 나니까 뭐가 싶겠는데 우리가 기업을 하죠. 기업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스코어 카드를 남겨요. 우리가 축구팀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몇 골 넣고 몇 골 먹었는지 승패가 갈리고, 그다음 야구팀이 몇 점 따고 몇 점 이런지 승패가 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코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승패는 다음 얘기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축구팀 팀원인데 골의 개념이 없으면 안 되잖아. 어? 우리가 야구팀 선수인데 어떻게 해야 득점이 나는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앞에 얘기는 우리가 좋은 기업 같이 만든다는 취지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조달하는 이쪽은 조달 관점이에요. 크게 두 개예요.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 자본이라 하면 현재는 제가 자본금을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게 뭐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창업한 사람들이 내는 돈이에요. 이게 자본금이고, 여기에다가 자본잉여금을 더하거나 자본 손실을 빼는 게 자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자본금 1억으로 시작했는데 회사가 막 처음부터 잘 돼서 막 이익이 나면은 이제 쌓이잖아요. 5천만 원. 그럼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나요. 자본 손실이. 그러면 이게 계속 까이죠. 뭐 한 8천만 원 썼다 보면은 2천만 원 남는 거죠. 그럼 자본금은 2천만 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쓴 경우를 우리가 전액 잠식 상태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회사가 돈을 다 썼다고 보니까 정부 R&D 과제 수주학을 할 때 좀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액 잠식은 아니고 부분 잠식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런 거고, 부채는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 빌려오는 거 이렇게 돼요. 현재 우리 상황은 요거는 없어요. 이게 왜 없냐면 콜소프트 경험 때문에 그러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회사의 능력, 회사의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부채가 조달이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 부채는 100% 대표의 부채예요. 대표의 신용과 연결된 부채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힘으로 부채를 조달하기 전에는 대표의 능력으로 조달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대표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가요. 당장은 편하지만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생겨서 회사의 능력으로, 회사의 담보 능력으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는 그때부터 부채를 조달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빡빡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재무 수업 들어본 분들은 이제 그 재무 수업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 자본보다, 이게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고 타인 자본이라고 불러요.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이고,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이 효율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라는 얘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사업을 안 해본 경영학자들이 그냥 수식만 보고 떠는 얘기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말 아시겠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 플러스 부채로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조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생각해보세요. 자본금이 처음에 5천만 원이고 은행 빚이 5천만 원 있었으면 1억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1억이 생기죠. 그럼 1억이 처음에는 회사 통장에, 법인 통장에 들어가죠. 그럼 현금 자산이죠. 이런 걸 현금 자산이라고 불러요. 현금 자산.
이렇게 생기죠. 그건 자산이죠.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됐어? 이게 이제 계속 쓰이죠. 현금 자산이. 여기서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김생민의 영수증을 보면 그 뭐 돈을 어떻게 쓰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을 보면서 놀라는 게 있는데, 내가 돈 쓰는 걸 기준으로는 그 지난 2달간 스타벅스에서 돈 없는 거 빼고는 스티피드가 없어. 내가 첫 번째 사업 때 생긴 빚감이라고 몸에 밴 소비습관이 김생민이 요구하는 거에 이미 맞아요. 갑자기 근데 이런 거예요. 돈을 이제 이걸 쓸 거 아니에요. 현금 자산으로. 그렇죠? 근데 이 돈의 지출이 어떻게 되냐면 자산을 쌓는 데 쓰이는 돈이 있고 그냥 비용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중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사드렸어요. 컴퓨터 100만 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계적으로 얘는 자산으로 잡혀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체라면은 뭐 몇 억을 들여서 뭐 공장을 지었다, 몇 억을 들여서 설비를 샀다, 이건 자산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의 현금을 써서 100만 원의 컴퓨터를 들여오면 그냥 이름만 바꿀 뿐이지 자산이에요.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 감가상각이 되니까 좀 어려우니까 좀 빼더라고. 근데 만약에 뭐 술을 100만 원씩 마셨다, 뭐 밥을 10만 원씩 10번 마셨다, 이건 비용이야. 이 돈 이렇게 돈을 썼으면 자산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이렇게 썼으면 자산은 그대로고 이렇게 썼으면 자산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랑 다르죠. 그러니까 김생민은 얘를 아껴 쓰고 뭐 꼭 써야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장사하는 관점에서는 자산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개념이 없어요. 이게 자산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현금 자산 1억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10대 뭐 2천만 원, 뭐 생각나는 얘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무슨 모니터. 우리 AWS 권리 있죠. 그런 것도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치 이용권 있잖아. 그 다음에 뭐, 그쵸? 그 다음에 특허, 지적재산권, 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약간의 현금자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내 자본, 그러니까 나라 투자자들이 돈 주면 일로 들어가죠. 또는 타인 자본, 은행 돈. 돈을 조달해 와서 자산을 만드는 과정이 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게 기업 활동이에요. 그러면은 자산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자산 덕에 향후에 매출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 일을 하고 지적재산이 있으면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항상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비용은 아끼지만 자산에는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 매년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다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눠요. 근데 유형자산은 쉬워. 눈에 보이지 뭐. 사실 우리가 다 IT 회사는 뭐 컴퓨터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형자산을 잘 만드는 게 그 기업의 실력이에요. 근데 회계적으로는 무형자산은 지적재산권 정도밖에 안 잡아주는데 이건 회계적인 얘기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일을 하는 노하우, 뭐 우리가 애잘 방법론 이런 것들, 그게 다 자산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자산을 쌓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끼고, 자산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돈을 좀 쓰고, 돈만 쓰는 게 아니고 시간도 쓰는 거죠. 시간이 사실 돈보다 더 비싼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무형의 자산을 잘 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팀워크도 들어가고 일하는 스킬도 들어가고 노하우 일하는 시스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인식하시면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제가 이제 뭐 점심 때 같이 밥 먹고 하는 뭐 그런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거는 회계적으로는 그거 그냥 비용 처리되는데 제 개념적으로는 저 자산 투자로 봐요. 우리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뭐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자산 투자라고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대략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60조 개나 되는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장님이신데 직원들은 좋은 음식을 줘야 그게 좋은 급여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강을 잘 먹어야 하여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기만 끝나요. 그게 뭐냐면 자 앞에 얘기 뭐죠? 우리는 장사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건데 굳이 얘기하면 사업보다는 우리는 좋은 기업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같이 만들려면 역사가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하고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강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든 조달해서 자산을 우리가 잘 만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이 눈에 보이기가 쉬운데 이게 문제인데 무형자산을 만들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개념이 있어요. 자, 뭐냐 요거만 얘기하면 끝나요. 이거는 경영에서 말하는 거고 내가 내 석사 논문하고도 관련했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활용과 탐색으로 나눠요. 이건 팀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활용은 내가 했던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높은 효율을 내는 방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양식을 찾아와서 거기다가 값만 바꿔서 빨리 낸다든지 내가 옛날에 개발한 거랑 비슷한 코드 가져와서 좀 고쳐가지고 그걸 한다든지 되게 효율이 좋죠. 빨리 하고 요게 활용을 해줘야 회사가 돈을 벌겠죠. 근데 활용만 하면 회사가 이게 하나도 안 늘어 특허도 안 생기겠죠. 우리가 시스템이 발전하지도 않고 노하우가 늘지도 않아요. 반면에 탐색은 안 하던 걸 해본다든지 새로운 걸 연구한다든지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건 탐색이야. 탐색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래 걸리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게 탐색이야. 이거를 해줘야 이게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걸 해도 쌓이지만 이게 더 많이 쌓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회사가 그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매출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고 현금을 원활하게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무형자산을 쌓는 관점에서 탐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개발 2팀이 하는 일은 어디에 가까워요? 활용 탐색. 1팀은 이해되시죠?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중을 좀 뭐 8대2 여기 2대8 이러자는 얘기죠. 그리고 1팀이 2팀이 도와줄 때는 탐색 관점에서 봐야 되고 반대로 2팀 1팀 도와줄 때는 저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얘기를 좀 돌아오면 유동인구 빅데이터 딥러닝을 2년 넘게 했는데 결과는 실패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하면서 많은 걸 얻었고 그거를 활용해서 스포츠 빅데이터 딥러닝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고 유동인구 빅데이터 딥러닝도 되는 방향의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날씨지리 데이터 거기 데이터 분석실 실장하고 그 실무자 주식대가를 만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외주 개발도 가능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업 내에서 하면서 우리가 또 현금도 확보하고 수익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어떤 포지션인지 그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간단한데 그 지금 요거는 우리가 회계적으로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재무제표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손익계산입니다. 손익계산.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요것만 얘기할게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이 얼마인데 비용이 얼마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고 뭐 세금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게 손익계산이에요.
손익계산서가 이게 플러스면 흑자인 거야. 마이너스는 적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IF 전에는 이걸 잘 안 봤는데 IF 때 보니까 이거 상으로는 흑자인데 현금 흐름이 막혀가지고 도산이 흔히 말하는 흑자 도산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은 이거 상으로는 플러스인데 뭐 여기 뭐 매출 채권이 떡하니 있어버리면은 그거는 돈을 막 6개월 뒤에 받고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현금 흐름도 막 따져요. 당장에 가용한 현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재무제표 게임은 특히 무형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만드냐 게임이고 손익계산도 현금 흐름표 게임은 얼마나 많은 매출, 많은 이익, 실제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 게임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이쪽은 이 게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생존하고 오래 가려면은 이것만 바라보면 미래가 없고 이것만 바라보면 당장의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17년에 우리가 어쨌든 손익계산서 상에는 단기순이익이었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재무제표 상에도 크진 않지만 분명히 자산을 쌓았다. 이 중에 특허도 있고 특허를 꼽게 등록 3개 이게 많이 썼잖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을 리뷰해보면 자산을 잘 쌓는 관점에서 잘 해왔고 원활한 어떤 손익과 현금을 관점에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제 세 번째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사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단일 사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만드는 걸 같이 하고 있다. 그러려면 역사 문화가 중요하고 그런데 신경 쓰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이 활용과 탐색 관점에서 우리가 탐색 활동을 잘해서 자산을 잘 쌓고 활용을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매출도 내고 소득도 내고 현금도 좋게 가져가고 이제 이건 강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팀도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팀, 2팀으로 나눈 이유는 그러니까 탐색을 하는 스타일하고 활용을 하는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은 탐색을 하라고 하는 팀이니까 당장의 효율을 너무 생각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당장의 매출 나고 이런 거 이렇게 가고 1팀은 좀 그 효율 위주로 이렇게 가지고 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